예, 변호사님. 예, 먼저 이번 주는 지난 4일에 5개 부처 장관 예.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예. 이어서 6, 7일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개최가 되었는데요. 뭐 TV 보실 시간 없으셨죠? 전 한국 텔레비 안 봅니다. 봐봤자 그게 뭐 정부 홍보 방송 비슷해가지고 그래도 뭐 언론 보도를 봤을 텐데. 언론 신문은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우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예, 여기는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야 그렇죠.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예, 동의를 받아야죠. 지금이야 뭐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지만 과거 여소야대 때는 어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 후보자가 한 서너 명 낙마했지 않습니까? 장상 그렇죠. 후보자를 비롯해. 야당이 낙마시키겠다면 낙마시키는 네, 안 되는 거니까. 거죠. 예, 표결로 패단을 가면 얻어야 하는데. 표결로 가면 낙마니까 그 전에 미리. 예. 근데 이 김부겸 후보자는 우리 여 변호사님 또 고등학교 2년 선배 되십니다. 동문이신데 예. 뭐 본인의 정치적인 뭐 행로를 가지고는 크게 그렇죠. 비판할 부분은 예.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자녀, 예, 자녀 문제죠. 자녀 둘째 예, 딸인 예, 둘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사모펀드에 가입을 해갖고 일종의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라임 그러니까 가장 자산운용 문제만은 아닙니까? 예, 라임. 그렇죠. 라임 하면은 예. 거기 뭐 김봉현 예. 회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종필 부사장 이런 네. 사람들이 그냥 이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 끄집어내면 줄줄이 딸려 나오는 나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1조 6천억 원. 예. 그리고 피해자만 한 4, 5천 명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거기에 특혜 펀드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대형 스캔들로 예. 이렇게 좀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부겸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사안이 아니고 이미 다 결혼을 하고 성년이 돼가지고 장년이 된 그 사위와 처녀 일까지 경제 주체로서 이미 독립됐는데 예.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그런 입장이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아주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이 라임 펀드에서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특혜 펀드라는 그 처녀와 예. 사위가 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거기다 그렇게 특혜 펀드를 만들어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예. 무슨 특혜 받았다는 문준용. 거 무슨 그 정부 지원금 예. 예. 그게 이런 논리로 하면은 거기에 비난하면 안 되죠. 문준용 씨에 대해서. 예. 마찬가지. 아니, 다 큰 아들이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지원금 받았다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이 차녀와 사이가 나임의 어떤 그 펀드 이름이 이제 그 사모펀드 거기도 또 우리 조국 장관 때 사모펀드. 사모펀드는요. 우리 그때 조국 장관 때 이야기했지만 이거 사모펀드는 쉽게 가입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펀드도 손실 가능성이 아주 커요. 예. 이건 원금 보장도 안 되고. 고리스크죠. 그러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야지. 예. 고수익, 고위험. 예.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펀드의 구조를 모르고 어떤 내막인지를 모르면은요. 이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차녀와 그 사이가 지금 가입했다는 테티스 11호라고 하는 펀드인데 그게 지금 이 사위와 딸을 뭐 또 그 외에 몇 명도 사모펀드니까 또 몇 명이 있겠지만 2명이고 예. 자기 그 자녀 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만든 특별히 만든 예. 펀드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종필 부사장하고 그 이종필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김부겸 지금 후보자가 지금은 총리 후보자지만 그 이전에도 네. 행안부 장관도 했죠. 지금 그 이 정권하고 이 정권에서 상당히 이용 가치가 있는 정치인이었거든요. 유력 정치. TK에서 네. 이번에는 뭐 떨어졌지만 2016년에 TK에서 참 어떻게 진짜 귀한 국회의원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PK만 아니라 TK도 우리를 지지한다 이걸 만들려고 김부겸 장관을 많이 이용해서 행안부 장관 준 것도 사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비록 낙선했다 하더라도 예. 언젠가는 무슨 한 자리를 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나임에서 아까 김봉현이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 펀드, 사모펀드를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줬겠냐. 전부 다 그 장래를 보고 만들어줬다고 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장래도 아니고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을. 아, 행안부 장관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너무 좋게 봤네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김부겸 장관, 후보자는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있냐, 다 큰 성인이 할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때까지 장관 후보자들, 아까 말씀한 총리 후보자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낙마한 사람들 거의 자기 본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거의 자녀, 예. 자녀들이 뭐 군을 갔다가 뭐 우리 대표적으로 이해창 총리 아닙니까? 본인은 군 법무장교로서 딱 대위 제대했는데 아들이 뭐 면제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이거 낙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 중에. 그런데 우리가 있죠. 지금 총리나 장관들 어떤 그 사람들의 지적 능력 아니면 엄청난 행정 능력을 보고 그 장관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지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문회하고 도덕성 검증하고 하는 건데, 나가 관계없고 다 큰 성인 자녀가 한 걸 무슨 책임 있냐. 이거는 정말 좀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그 예전 그 중국의 성현들 보면요. 우리 그 가깝게는 김수환 추기경 내 탓이요 하듯이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런 거. 수신제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녀와 사이가 있죠. 만일에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나임에서 뭔가 덕 보려고 한 거거든요. 예. 분명히. 예. 그러면 잘 키웠으면 김부겸 후보자가 거절해야죠. 예. 당신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라는 거 정말 위험한 펀드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아니 그래서 특혜예요. 그러니까요. 보장해 주겠다. 언제든지 환멸 쓰게 해주고 예. 그 수수료 예. 뭐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진짜 말 그대로 성인 자녀 아닙니까? 성인 사이고 딸 아닙니까? 성년인데 그거 판단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 정도니까 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다 안다면 거절해야죠. 이게 그러면은 그런 자녀가 그런 걸 과연 김부겸 후보자한테 이야기 안 하고 가입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정상적인 판단이라면은 그리고 아버지가 큰 꿈을 가진 사람, 지금 뭐 이번에 청문회 나와서 이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근데 정치인의 말은 저는 뭐 안 믿거든요. 뭐, 나이가 그런데 나이 뭐, 호적상은 58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한참 짧죠. 바이든 이번에 78세 지금. 대통령을 2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아까 말한 수신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 도와줘야 돼요. 예. 아버지가 정말 꿈을 가졌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아버지한테서 이 나임 사실 뭐 그 당시에는 그게 크게 이렇게 큰 문제로 떠오를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나임의 사모펀드를 가입했으면 돈도 상당히 투자했을 것 같거든요. 12억이요. 그러니까요. 애들 2명도 각각 3억. 그리고 부부도 각각 3억. 근데 애들은 6살, 4살인가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도 문제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선배를 갖다가 계속 뭐라 하기는 뭐 하지만은 이 방송은 방송이고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예. 좋아하는 선배 맞지만은 우리가 좀 이렇게 미심쩍은 곳이 있으면요. 김부겸 총리가 이때가 좀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으로 잘 살아왔다고 지금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다 큰 자녀 문제니까 나는 불과는 나로서는 모르겠다 하는 거는 일국의 총리란 거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총리가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나중에. 그 정도로 영예로운 자리인데 영예로운 자리에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그게 사람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고 교수님 김명수 대법원장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기관의 장언이 있죠. 어떤 개인적인 능력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다음 자기 기관을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게 필요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총리가 나서가지고 뭐 그 주민등록 등본 끊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총리는 어떤 그 외풍이 있을 때 정치 청와대에서 이거는 꼭 허가를 해줘야겠다. 예컨대 뭐 옛날 같은 골프장 허가 같으면 이럴 때 총리가 나서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관할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총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총리나 장관이 청와대 하명사항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쌓이면 하기 바쁜 사람이면은 이거는 총리 자격이 없고 장관 자격이 없고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의 이런 변명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국의 그렇죠. 부인 정경심 씨의 그 코링크피와 또 WF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었죠. 여기에 테티스 11호 이 사모펀드하고 또 이종필 부사장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에스모 머티리얼스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367억 중 349억을 댔습니다. 이제 그 펀드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흑서를 김경률 씨 말이죠. 김경률 씨도 이건 말로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조사를 분명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이 사위와 딸이 지금 나이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한 30대 정도나 40대 초반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지금 이게 과연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로부터 흘러나온 돈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 현금 12억 가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한 10% 이내에 들어갈걸요. 자산으로 따지면 현금만 가지고 12억 아닙니까 지금. 그것다 그 집 부동산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 나이에 한 20억 내지 30억대 재산을 가진다는 거 있죠. 아주 이거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과연 그 12억의 그 출처가 어디냐. 그 다음 과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임이 이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해줬겠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경률 씨 말대로 있죠. 이거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자금 출처부터 전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밝혀내고 그래도 전 관계없다. 이 사위와 딸이 제3자로 돈을 빌려서 했다. 그래도 문제겠죠. 그 누가 12억을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부겸 후보자를 위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문제다. 이게 이번에 잘못되면 이거 수사에 우리 조국 장관 봤잖아요. 계속 변명하다가 결국은 지금 피고인이 돼 있고 지금 뭐 장관 지금 며칠 만에 그만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이성윤 그렇죠. 중앙지검장하고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몸으로 맡고 있죠. 몸으로. 자물쇠를 잠가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터지면은 이 정권이 유지가 되지 그런 판단하에 이거 핵폭탄이다. 그러니까 잠가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라임 사건이 있죠. 윤곽근 전 고검장 이번에 징역 3년 받았어요. 노비했다고. 윤곽근 씨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난 법률적 조언을 하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건데 아니다.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법률 자문의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고 이 노비를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징역 3년 받았어요 이번에. 이 사람은 국민의힘 쪽 사람이어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예를 들면 그동안 거론된 사람만 해도 강기정 정무수석 뭐 5천만 원을 받고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게 거의 뭐 스스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야기했는데도 기동민 의원 무슨 양복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양복에 뭔 돈이 있는지 그건 양복만 줄 리가 있겠습니까? 선거 때 양복만 받았다는 거. 그 이상호 씨라고
저 부산의 사을 위원장 아닙니까? 요 민주당에 노사모를 만든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은 지금 2년 형을 받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옵티머스는 또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 그렇죠. 그 측근이 받았다고 지금 거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오지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부겸 이 총리 후보자 이 문제도 라임 사건인데. 라임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방탄 검사가 없었으면 방탄소년단이 드러났습니다. 참 훌륭한 데인데 방탄 검사 이성윤, 심재철이 없었으면은 지금 그 김부겸 후보가 후보 되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어 밝혀졌으면 후보도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권 마지막 이제 거의 한 1년 남았네, 진짜. 이 어떤 그 정권을 위해서 이게 띄워주는 검사가 있으니까 총리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몰랐던 것도 문제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럼 너무 무관심한 아버지였잖아요. 그거 알고 있다면 총리 제의가 들어오면요 스스로 거절해야죠. 어쨌든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또 모르겠는데 저는 그 차량이 압류와 과태료를 안 내고 32번인가 어떻게 그렇게 법을 안 지킵니까? 법대로 안 나왔는 모양이에요. 우리 여 변호사님은 한 번이라도 압류가 됐습니까? 압류도 한 번도 안 됐지만은 저는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저는 세금 고지가 나오면요 그날 납부합니다. 저도 벌벌벌해요. 그거 가산세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위와 딸이 12억을 펀드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자동차세 안 내고 해가지고 지방세 같은 거 안 내서 압류가 되는지. 그때 정치연이라고 좀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딸하고 사이가 아주 불연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압류를 당할 정도로 돈이 없는데 12억을 펀드에 넣을 돈은 있고 아버지한테 과태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되겠어요? 몇십만 원, 많아야 몇백만 원 정도일 건데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알거든 통지가 오잖아요. 그 과태료나 지방세 이제 압류하겠다고 국세청에서요. 압류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딱 압류되면 집으로 즉시 와요. 그럼. 압류 통지가 오기 때문에 왔는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깔아뭉갰다는 거. 이번에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뺨 때린 거. 그게 이제 수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취해복권 면책 특권을 가진 걸로 혹시 행안부 장관이라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갖다가 관장도 하고 관계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설마 장관차를 갖다가 압류해 경매에 넘기겠냐? 공매라 그러죠.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왜 이리 법을 안 지킬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사소한 법률부터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준법의식이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고 성인되고 그다음 고위공직을 맡으면서 준법의식이 상실됐다. 사실은 그 독일이 있죠. 독일에는 고위공직자 되려면요.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법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사법시험 통과하고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시험을 돼야지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그 이유가 고위공직자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에 딱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위공직자부터 오토바이 배달원까지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런 의식이 뿌려박혀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 진보 정권에서 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운동권 할 때부터 있죠. 법을 지키는 이거는 그 보수의 할 일이지. 진보는 이 법을 집행하는. 자기들이 정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우니까 그걸 법을 무시한다 생각했어요. 이 법은 독재 정권이 어떤 국민을 올가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표상처럼 됐는데 그럼 테스 형이 울고 가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쪽
자동차세 가압류가 아니고 독배를 마셨어요. 예. 악법도 법이다. 법이 잘못된 건 명백히 알면서 그분이 그렇게 테스 형이 그렇게 말한 거는 어떤 국민이 법을 안 지키면 있죠. 국가의 그 기본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 김부겸 후보자 집안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정도는 안 지켜도 국가가 안 무너진다 생각할지 몰라도 큰 뚝이 무너질 때는 개미 구멍에서 무너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안 지키는 생각이 의식화된 분이 이 행정부의 총리라면 있죠. 우리나라의 법 집행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예. 이런 분이 과연 국민이 법을 안 지킨다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